헤르만 빌헬름 괴링은 독일 제국의 제2인자로서 유창한 언변가, 국유재산의 수집가, 러시안 국회의 의장, 독일 공군 총사령관, 독일 제국의 산림수렵장관, 제국의회의 의장, 대독일 제국의 국가원수, 뉴른베르크 재판의 1급 전범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전제군주인 보르지아 왕 같았죠. 아주 멋진 지성인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몸이 아주 비대했어요. 늘 군복에 번쩍번쩍 빛나는 훈장들을 치렁치렁 달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죠. 마치 희극 배우 같았어요. 삼촌은 가장이나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고민이 생길 때면은 늘 그분을 찾아가서 솔직히 털어놓곤 했으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삼촌 앞에만 가면 모든 게 분명해지곤 했죠.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전투기 조종사로서 1차 대전의 영웅이었죠. 처음엔 존경했는데 얼마 안 가서 매우 크게 실망했어요. 모험가인 그의 삶을 돌아보자. 유달리 모험심이 강했던 그는 어머니의 정부이자 대부인 헤르만 폰 에펜슈타인의 저택에서 무관심에 버려진 채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학교 가기를 싫어한 그는 자신만의 꿈의 세계인 성으로 달려가 전쟁놀이를 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영웅이나 범죄자가 될 거라 말하곤 했다. 이 난폭한 소년은 프러시안 사관학교에 진학했다. 놀랍게도 그는 야심찬 장교 후보생이 됐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안정을 찾은 듯 싶었다. 처음 군복을 입은 사진이다. (1911년) 장교 임관 시험에 수석으로 통과했다. (2년) 후에는 최종 시험을 통과하여 임명장을 받은 뒤 모병연대의 중위가 됐다. 새로운 모험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얼마 후 그는 공군 부대로 옮길 것을 결심했다. 1차 대전이 일어나자 공군 부대에 입대하여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 1916년 첫 전투에 참여했다.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여 가장 용맹스런 군인에게 주는 상을 수여받았다. 최고의 영예였다. 1차 대전이 끝나기 4개월 전에는 비행중대의 중대장으로 올랐다. 그 덕에 가장 유명한 조종사의 계승자가 됐다. 그 후로도 이 영광의 덕을 보았다. 전후는 혼돈의 시기였다. 패전 병사로서의 분노에 찬 그는 베르사유 조약의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 하늘을 누비고 싶어하던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비행기 부품 상사에서 일하면서 부업으로 에어택시 기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스웨덴 귀족이라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됐다.
5살 연상이며 백작 부인인 매력적인 카린 폰 칸초프와 적극적이고 쾌활한 독일 조종사가 열렬한 사랑에 빠진 것이다. 사랑에 눈먼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괴링을 따라 나섰다. 1년 후 독일에서 결혼했다. 베르사유 조약에 반대하는 세력이 거세졌다. 그 세력에 편승한 괴링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 집회에서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을 들었다. Ein Volk ist im Aufbruch begriffen. Und wir sind vom Schicksal gesegnet. 괴링은 히틀러의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연설을 듣는 순간 난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나치스당에 입당한 괴링은 히틀러의 돌격대를 강력한 개인 군대로 양성했다. 돌격대장은 그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불평을 품은 장군들과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다녔다. 1923년 히틀러는 독재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공화 정부와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뮌헨에서 진압당하기 시작해 바이에른 경찰의 총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체포영장이 떨어지자 중상을 입은 괴링은 카린과 오스트리아로 망명했다. 인스부르크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하루 2번씩 몰핀 주사를 맞은 그는 약물 중독자가 됐다. 수감 중이던 히틀러는 괴링에게 무솔리니와의 접촉 명령을 내렸다. 괴링에게 내려진 암호명은 T였다. 나치스 당원이자 운하위의 웅장한 그랜드 호텔 주인이 그들을 맞아 주었다. 로마에 있는 무솔리니에게 전보를 보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다. 당시 히틀러는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 괴링은 거의 폐인이 됐다. 결국 카린의 부모님이 있는 스웨덴으로 향했다. 스톡홀름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약물 중독자인 그는 몰핀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난폭해졌으며 심각한 불안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다.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가운데 독일에도 민주주의가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힌덴부르크가 독일의 대통령이 되자 괴링이 필요해졌다. 히틀러는 망설임 끝에 그를 노동당 지도자로 지명했다. 전쟁 영웅이 히틀러의 부름을 받아 베를린 귀족들을 탄압하기 위해 나타났다. 마침내 출세 가도에 오른 것이다. 1923년이 되자 삼촌은 히틀러만이 어수선한 독일의 상황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차 대전에 패한 독일은 그야말로 어수선하기 그지없었죠. 삼촌은 히틀러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을 바치겠노라고 굳은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 자신도 부하들 중에서 비정하고 강경한 대응력을 지닌 삼촌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삼촌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속했습니다. 괴링은 왕족이나 재벌을 찾아다니며 기부금을 착취했다. 크루프 회사나 티센, 하잘마 광산이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바쳐야 했다.
베링은 히틀러의 그림자였다. 독일 국회의 의원 시절부터 국가 원수가 될 때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은 자체 붕괴했다. 내부의 소행이었다. 히틀러는 베링의 위기에 더 강하고 냉정하고 빈틈없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장관으로 임명했다. 히틀러는 전 총리인 파펜과 모의를 했고 거물인 휴겐베르크와 동맹을 맺어 침체 상태의 공화국을 배척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베링이 한 수 위였다. 내무부 장관인 그는 국민들을 기만했다. wusste ich, dass ich das schwerste Amt übernehmen musste, denn hier liegt der Schlüssel zur gesamten Machtposition. Ich werde mit eisernem Besen auskehren und alle diejenigen, die ausschließlich wegen ihrer roten oder schwarzen Gesinnung und zur Unterdrückung aller nationalen Bestrebungen in Amt und Würden sitzen, hinausfegen. 긴 말이 아니었다. 베링은 반대파를 박해한 데 대한 반성의 뜻으로 국회를 불태웠다. 갑자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는 거기에 끼어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에 갇혀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한 채 밤새도록 신문을 당해야 했어요. 잡아온 사람의 머리를 잡고 벽에다 마구 부딪혔어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17살의 어린 나이에 지하실에 갇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전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어요. Exzellenzen, meine Herren, 게스타포 창설자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als die Revolution vor wenigen Monaten durch ganz Deutschland brauste, begann sie damit, dass sie das furchtbare System der Vergangenheit, das System des Parlamentarismus, des Pazifismus, vernichtete, zerstörte. 그는 의회의 대부분의 규칙을 폐지시켰다. Wir geloben, dass jedermann in Preußen seine Pflicht tue. Der preußische Staatsrat ist eröffnet mit dem Rufe unser Führer 지도자는 Hitler.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수용소를 지었으며 그의 집단 수용소는 전 세계인의 강한 반감을 샀다. 삼촌은 집단 수용소가 당시 1933년에 급변하는 제3제국의 정치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련된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은 판사가 정식으로 선고문을 내린 자들만을 따로 모아서 가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Deutscher Fleiß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권력욕을 채우는 데만 온 정신을 und 기울였다. deutsche Organisation haben hier nun 공군 부대의 창설은 독일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그에게 또 다른 빌미를 제공했다. und Stärke gegeben. 육군 대장 폰 힌덴베르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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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링은 공군을 창설하기 위해 은밀한 방법을 썼다. 그의 목표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를 모델로 한 공군의 독립이었다. 괴링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수단은 자신이 직접 만든 소위 조사국으로 불리던 전화도청본부였다.
외국 대사관을 도청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모든 전선이 베를린을 거쳐서 동서로 뻗어 나갔거든요. 대사들의 전화 내용을 엿듣는 것은 한마디로 식은 죽 먹기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도청당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린 그저 단순한 공군 부대의 조사국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전 제국을 도청했는데 한 예로 돌격 대장인 램이 히틀러에 대항해 꾸미는 음모를 캐냈다. 돌격 대장 램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전에 괴링과 히틀러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다. 괴링이 자신이 졸업한 사관학교에서 43명의 반역자를 총살하는 동안 히틀러는 독일 남부에 있었다. 이 사건은 잔인한 대량 학살의 시작에 불과했다. Reichsbürger ist nur der Staatsangehörige deutschen oder artverwandten Blutes, der durch sein Verhalten beweist, dass er gewillt und geeignet ist, in Treue dem deutschen Volk und Reich zu dienen. Eheschließungen zwischen Juden und Staatsangehörigen deutschen oder artverwandten Blutes sind verboten. 이념을 위해 마지막 인간에까지 적었다. 삼촌은 반유태주의자가 아닌데도 본의 아니게 탄압해야 했기 때문에 곤란해했습니다. 정치 사업이나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유태인들을 배격하긴 했지만은 결코 잔인하게 이용할 생각은 없으셨죠. 괴링은 계획적으로 유태인을 잡아들였으며 대량 학살을 진행하라는 허가를 받았다. 친위 대장인 하이드리히는 유태인을 학살하는 대가로 백지 수표를 받았다. 그가 갈취한 유태인의 재산은 엄청났다. 괴링은 집단 수용소에 갈 뻔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 애썼어요. 유태인 부인을 둔 동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는데 그런 점에서 괴링은 관대한 편이었죠. 아마 나치스당의 어떤 지휘자도 그가 유태인 친구들을 모른 척했다고 말하진 못할 겁니다. 독일의 제2인자인데다 권력력이 강했던 괴링이 남몰래 유태인 동료를 도와줬다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이런 줄도 모르는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은 세련된 괴링과 친해지고 싶어 했다. 괴링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비밀스런 대화를 해야 할 때마다 사냥을 나갔다. 히틀러와 달리 유럽의 남동쪽 아래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경제 대국을 만들고 싶어한 괴링은 첫 단계로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합병시키기로 결정, 억지로 히틀러의 등을 떠밀었다. 드디어 히틀러의 군대가 전시태세를 갖추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괴링은 이탈리아 측 파트너를 개입시켜 협상을 중재하려 했지만 자신이 직접 나섰다. 무솔리는 자의에 의해서 뮌헨 회담에 참석했다. 괴링의 노력은 회담이 정상에 달했을 때 빛을 발했지만 히틀러의 신임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히틀러는 적극적인 공격을 지지하는 반면 괴링은 협상에서 더 열을 올렸다. 히틀러는 행동을, 괴링은 화해를 원했다. 회담은 괴링이 원했던 대로 평화적으로 끝맺었다. 전쟁에 대한 시각이 히틀러와 같았던 외무장관 레벤트롭은 괴링의 세력을 견제했다. 레벤트롭은 제2인자인 괴링이 산베모의 휴양지에 가 있는 동안 독일군을 프라하로 진격시켰다. 괴링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지속하려는 야망과 히틀러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히틀러가 다음 공격 대상인 폴란드와 전투에서도 이긴다면 자신은 언제까지고 2인자에 만족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위태로운 분쟁을 막기 위해 스웨덴의 한 사업가를 통해 영국 정부와 은밀하게 교섭한 뒤 영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 그는 조사국의 도움으로 폴란드와 서방 국가들의 협상 내용을 꿰뚫고 있었다. 모든 전화의 대화 내용을 도청해서 괴링에게 보고했어요. 아마도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점 독일은 공격 직전이었다. 위험한 게임을 그만두자는 괴링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자신이 도박자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부터 상황이 갑작스레 악화되기 시작했다. 쇼퍼하이드로 후퇴한 괴링은 사치스러움의 극을 달리는 사냥용 개인 별장을 지었다. 첫 아내의 이름을 따서 카린홀이라 불렀다. 거대하고 웅장하여 마치 대저택 같았다. 산업계와의 잦은 접촉이 그의 허영심을 채워주었는데 램츠 말하는 담배 회사는 매년 100만 라이히스 마르크를 헌납했다. 또 하나 그가 심취해 있던 삶의 낙은 사냥이었다. Zum Zweiten habe ich Sie, meine Damen und Herren, eingeladen, heute einmal in die schönsten Teile der Schorfheide einen Blick werfen zu können, damit Sie gerade überzeugt werden, dass Berlin nicht nur eine Asphaltwüste ist, sondern dass es neben seinen schönen Parks auch in der nächsten Umgebung einzigartig schöne, herrlichste Naturgebiete besitzt. 괴링은 산림수렵 장관으로서 국유 재산에 기거하며 전원 생활을 만끽했다. 공식 석상에선 군복을 입었지만 이색적인 옷을 좋아했다. 나는 르네상스풍의 우아하고 화려한 옷을 좋아한다. 허전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거칠에 치중했다. 최신형의 멋진 차를 끄는 것도 괴링에게 있어 삶의 즐거움 중에 하나였다. 또 다른 즐거움은 여자였다. 카린이 죽은 후 배우인 에미 존 네만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았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괴링에게 두 번째 부인 에미는 귀여운 딸 에다를 안겨주었다. 당시 에다의 이름이 충신에게 은혜가 영원하길이라는 의미의 첫자라는 유머가 돌았는데 그가 불임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기꺼이 에다의 대부가 됐다. 그는 어린이와 전쟁을 사랑했다. 수년 전에 히틀러는 괴링에게 가장 헌신적인 전사라고 칭했으므로 괴링은 자신의 영웅인 히틀러를 따라 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괴링은 자신이 창설한 공군을 맡았다. 전 독일 공군 대장인 에르하트 멜치는 무능력한 병사들 속에서 의욕적인 지휘자를 찾으려고 애썼다. 당시 공군 중에는 전투 경험이 있는 장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병사가 있긴 했지만 일개 사단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전 공군을 이끌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지휘관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중전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경험을 쌓은 공군 병사도 매우 드물었죠. 괴링은 이번에도 간교한 획책을 꾸며 독일군의 총사령관을 자리에서 면직시켜버렸다. 그는 내심 총사령관으로 임명되기를 바랬지만 히틀러가 직접 총사령관을 맡고 자신의 신복인 괴링을 육군 대장으로 임명시켰다. 괴링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전선으로 모든 걸 포기한 채 끌려갔다. 폴란드를 공격하는 동안 히틀러는 괴링에 대한 신뢰를 한 번 더 확인시켰다. Sollte mir in diesem Kampfe nun etwas zustoßen, dann ist mein erster Nachfolger Bataillengenosse Göring. 후에 괴링은 이렇게 고백했다. 정말 끔찍하군. 히틀러는 미쳤어. 또 이틀 뒤에는 우리가 진다면 천벌을 받은 거야. 다행히 괴링이 만든 새 전투기가 20대 1로 수적으로 우세했다. Als einst in Versailles dem deutschen Volk diese herrliche Waffe genommen wurde, da ahnte man nicht, dass unter der Führung Adolf Hitlers diese Waffe neuer, stärker und mächtiger wieder entstehen würde. Nun stehen wir am Abschluss des ersten Geschehens dieses gewaltigen Kampfes. Und was die Luftwaffe in Polen versprochen hat, wird diese Luftwaffe in England und Frankreich halten. 겉으로는 무력을, 안으로는 평화를 앞세웠다. 괴링이 독일이 폴란드에서 철수와 유태인 학살 중단을 제안하자 미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이를 받아들여서 1914년에 국경으로의 이동과 식민지 발언을 보장했다. 그러나 허풍에 그쳤다. 서부 전선의 전쟁을 막는 대신 허영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 포화 객실에 양호실과 대형 화물칸, 사진 현상실이 딸린 열차를 만들어 20명의 직원을 두라는 엉뚱한 명령을 내렸다. 첫 작전 회의에서 그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루프트바페가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음에도 호언장담을 늘어놓았다. 덩커크에서는 영국군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첫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았다. 로테르담에서의 공습 폭격은 공중전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이런 실패는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쁨에 가려졌다. 괴링은 히틀러를 전무후무한 위대한 통치자라 예찬했지만 속으로는 전쟁이 그치기만을 기도했다. 괴링은 파리로 배치됐다. 롤스로이스사의 자동차를 타고 파리 시내의 온갖 문화재를 구경했다. 그는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걸작품들을 카린 홀로 나르기에 바빴다.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들은 주로 파리로 추방당한 유태인 화가가 그린 것이었다. 벨라스케치, 크라나크, 다빈치, 세잔느 등 닥치는 대로 거둬들였다. 끝내는
전 유럽에 있는 유태인의 재산을 갈취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리고 브루셀과 암스테르담의 훌륭한 예술품들을 소나기에 넣었다.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예술 작품은 수백만 마르크에 달했다. 작품을 실은 기차의 목적지인 카리노를 어느새 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작품이 한데 어우러졌다. 독일의 모든 점령기에서 약탈해 기차에 실려온 예술 작품들은 브라우나우의 화가를 감탄시키기에 충분했다. 베링은 새로운 지위에 올랐다. 바로 독일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된 것이다. 영국과의 전투에서 히틀러의 우유부단함과 베이링의 게으름이 맞물려 조종사들은 무리한 작전을 감행해야 했다. 처음에 런던은 목적이 아니었다. 런던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처칠은 꿈쩍도 안 했다. 하늘을 장악하려던 꿈은 영국의 방어로 무너졌다. 1940년 10월 1700대의 전투기를 잃은 독일 공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야전 지휘관들은 베링의 앞뒤를 가리지 않는 작전에 반대했다. 전투기 총감인 갈란트는 전투기의 보충을 요구했지만 베링과의 의견 대립으로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 용기 백배인 조종사들이 영국군의 전투기 앞에 무릎을 꿇자 베링을 불신하게 됐다. 전선으로 발령받았을 때 전투는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조종사들은 지휘관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그게 게딩의 잘못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이라 여겼고 전투는 실패했습니다. 패배자가 돌아왔다. 괴링은 전투 실패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부하인 유데트에게 떠넘겼다. 차기 육군 대장으로 밀츠를 임명했다. 순수 아리아인이 아니었지만 그가 필요했던 괴링은 유태인의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밀츠를 방패로 한 괴링은 호의호식하며 지냈다. 육군이 소련에서 바바로사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공군 원수인 괴링은 금은 보화를 약탈하고 건강을 핑계로 휴양지로 떠나기 일쑤였다. 결국 스웨덴 첩보원을 통해 서부 진영의 바바로사 작전의 공격 날짜를 넘겼다. 공격이 시작되자 전용 열차를 타고 히틀러의 야전 막사에서 1시간 거리의 본부로 향했다. 거기서도 여전히 마약을 복용했는데 적어도 환각 상태에서는 어두운 현실이 장밋빛으로 변하기 때문이었다. 현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요데트 장군이 자살하자 비밀리에 처리했다. 그 후 며칠 뒤 후임인 몰드 장군의 전투기 추락사로 다시 한번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괴링은 그 후임자로 29살의 전투기 총감인 갈란트를 지냈다. 괴링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콜로니우의 상공에서 1000대의 폭격기를 보내는 등 독일 깊숙이 침투해왔다. 공습 피해자들은 대부분 게링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독일의 승리를 호언장담해 놓고 전투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폭격을 맞은 자리가 잿더미로 변하는데도 괴링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히틀러가 공습 피해를 언짢아 하자 괴링은 아직도 공군이 건재함을 증명하려 했다. 부하 사령관도 괴링을 막지는 못했다. 참모총장 에초넥은 공군이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육군에게 군수 물자를 공급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이에 만족한 괴링은 수십만 명의 지원병을 기꺼이 죽음의 덫으로 보냈다.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우리가 공급한 물품은 육군에겐 턱도 없이 모자랐어요. 28만 명의 육군이 강추위 속에서 보급품을 기다렸지만 허사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볼 수 없게 되자 절망 상태에 빠졌다. 수십만 명의 독일 병사들이 소련군에게 포로로 생포되거나 기아로 얼어죽는다.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실패한 이후 괴링에 대한 소문이 들리지 않자 동료들은 그 뚱보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나 보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러나 Deutsche noch in 1000 Jahren muss mit heiligen Schauern das Wort Stalingrad aussprechen und sich erinnern, dass dort Deutschland letzten Endes doch den Stempel zum Endsieg gesetzt hat. 현실을 거부하기는 후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매일 폭탄이 떨어졌고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죠. 경보가 틀린 날에도 온종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어요. 처참하게 죽은 시체들이 많았죠. 독일 공군이 대패하자 히틀러가 직접 개입했다. 괴링은 두 눈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확인했지만 조종사들의 착각은 여전했다. 소련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독일 수비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든 잘못이 괴링이 아니라 히틀러 총통에게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D-Day 이후 독일 공군은 완전히 붕괴됐다. 무적 공군이라는 명예를 포기하는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독일군은 미친 듯이 총 공격을 가했다. 독재자에 대한 쿠데타가 실패하자 독일 원수인 괴링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부하들에게 또다시 비굴한 명령을 내려야 했다. 육군 병사들 사이에 유행하다가 나중에 친위대 병사들도 같이 즐기던 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하이 돼지였죠. 기가 꺾인 괴링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 애썼다. 재빨리 걸어와서는 지붕을 올려 격려를 했어요. 내가 지나가면 자세를 풀어도 좋네라고 말했지요. 못 듣던 말이었어요. 그가 가까이 오는 바람에 정면으로 그의 두 눈을 쳐다보게 됐지요. 아주 흐리멍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약물 중독자였더군요. 광장 한복판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쩌렁쩌렁한지 귀가 다 멍멍할 정도였어요. 우리를 선동하고도 남았죠. 그는 반역자와 약탈자 바보들 때문에 동부전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 녀석들이 총통의 용기를 갉아먹었다.
이제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 차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소련이 빨랐다. 베를린 시가지의 상공을 점령하자마자 삽시간에 폐허로 만들었다. 무슨 면목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태연스레 바라볼 수 있겠는가? 괴링은 소련 폭격기가 독일 상공에 나타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큰 소리친 바람에 사람들로부터 괜찮냐는 비아냥거림을 받았다. 건물 벽에 모든 도시에 패배를 이라는 표어를 매단 사람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만회할 요량으로 제트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늦게 오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 게다가 비상연료도 부족했다. 총사령관인 괴링은 잇따른 재앙의 무방비 상태였다. 스탈린이 마지막 공격을 알리는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불리던 로켓을 발사하는 동안 괴링은 아내와 딸을 바이에른으로 대피시켰으며 일찌감치 스위스에서 착취한 수백만 마르크에 상당하는 재산을 산에 숨겼다. 히틀러의 생일날에는 폐허가 된 자신의 사무국 근처에 있는 히틀러의 벙커를 방문했다. 카린홀로 돌아온 그는 집을 폭발시키고 오버잘츠 베르크로 떠났다. (3일) 뒤 괴링은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착오를 저질렀다. 히틀러에게 계승자가 되겠다는 첨부를 보낸 것이다. 오전 10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허락의 뜻으로 알고 국민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히틀러는 이 전부를 최후의 통첩으로 받아들였다. 어떻게 총통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괴링은 즉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으며 자신의 저택에 갇히는 죄인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도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휴전을 제의하며 장군 대 장군으로 만나자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엉뚱한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이젠하워 장군과의 면담을 손꼽아 기다리던 괴링에게 긴급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이때 그가 남긴 말이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12년 동안은 정말 좋았어. 며칠 뒤 괴링이 숨겨둔 예술품을 발견한 연합군은 깜짝 놀랐다. 진실의 순간이다. 그의 예술품들을 몰수했다. 독일 제국의 2인자인 괴링이 생포되자 연합군의 기자들은 그의 비참한 말로를 세계에 보도했다. 괴링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을 받는 동안 마약의 금단 현상으로 고생하면서 희생자인 양 행동했다. 재판을 받는 동안
거드름을 피우고 잘난 척했어요. 끝까지 그랬죠. 자바심에 가득 차 있었고 무례했어요. 괴링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나친 자만심에 차 있었다. 검사가 변론하는 도중 끼어들어서 58시간이나 재판 진행을 방해했으며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했다. 죄인의 입장임에도 독일 원수로 대접받길 원했어요.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히틀러 다음에 제2인자였을 때 저질렀던 잔악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시종일관 비열하게 부정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재판장님께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때까지 뿐이었죠. Bevor ich die Frage des Gerichtshofes beantworte, ob ich mich schuldig oder nicht schuldig bekenne, 양심의 가책도 일말의 후회도 이해심도 없었다. 지금 물어도 그 고집은 여전했을 것이다. 재판장은 한마디만을 원했다. 피고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본인은 무죄를 탄원하는 바임. 본 법정은 피고의 4가지 죄목 모두의 유죄를 인정하는 바이며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선고를 받은 뒤 괴링은 아내와 감옥의 목사와 연합군 조정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다. 마지막 하는 길에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소. 하지만 제3제국의 국가 원수에게는 교수형 대신 위대한 한니발의 죽음만이 있을 뿐이오. 하니발과는 달리 그는 미군 장교와 사냥 친구가 전해준 청산 캡슐을 삼켜 목숨을 끊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순교자로서의 죽음은 불멸하다. 언젠간 대리석관에 눕힐 날이 있겠지. 괴링의 시신은 처형된 다른 시체들과 함께 화장돼 다카우의 이자르강에 뿌려졌다. 영원히.